네, 여러분, 그러면 이번 시간 블라인드 서류 전형의 이해 및 이력서 작성법의 그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시간에는 부사관용 이력서의 항목별로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에게 이력서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력서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원자가 지원 분야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히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자, 볼게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 방금 전 파트 1 강의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계속 적합합니다. 적합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이 성실하고 그냥 마냥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뽑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사관으로서의 성실함, 부사관으로서의 책임감은 그냥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할 때 성실함과 책임감과 다릅니다. 왜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안보,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실함, 일반적인 책임감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사관에게 요구하는 적합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그런 내가 부사관으로서 적합한 부분들을 이력서 안에 많이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바로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항상 머릿속에 좀 넣고 시작하는 거는 지원자가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적합하긴 적합한데 어떤 부분에서 더 적합한지를 한눈에 보이게 잘 쓰는 거죠. 그냥 학력이나 뭐 예를 들어서 경력이나 뭐 경험사항이나 자격증을 쓰는데 내가 부사관의 어떤 부분에 적합하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 거니까 다 쓰지 뭐 하게 되면 아까 그 역량 얘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사관으로서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나의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데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공통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부분이 강조되지 않고 그냥 나를 보여주게 되면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의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긋나질 수 있는 거죠. 적합함에서.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 지원 분야에 더 적합한 사람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이력서를 쓰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빈칸 없이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는 자소서와 다르게 칸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하나의 칸에 여러분이 내용을 작성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내가 준비된 게 없어서 빈칸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때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력서가 휑하지? 이렇게 쓸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내용을 읽지도 않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건 아닌가? 너무 이 사람은 준비와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느낌이 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빈칸 없이 여러분의 역량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전에 사실 저학년 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부사관용 이력서는 아니지만 이게 통상적인 이력서 양식들입니다. 근데 이 이력서 양식의 빨간색 줄 좀 보이세요, 여러분? 예. 빨간색 줄을 보면 이게 결국 뭐냐? 우리가 지원 분야, 내가 어느 분야에 지원하느냐가 경력을 쓰고 활동을 쓰고 자격증을 쓰고 교육을 쓰는데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얼마나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경험하고 자격증을 땄는지를 이 지원 분야에 연결해 갖고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그런 얘기도 할 건데 리더십 경험에 대해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리더십 경험? 나 초등학교 때 반장하고 중학교 때 뭐 했고. 사실 이런 그냥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내가 부사관이 될 거지? 그러면 좀 더 성장한 사람들, 어른들을 대할 거지? 그렇다면 내가 이 안에서 어떤 리더십 안에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 부사관으로서의 리더십이라면 어떤 경험을 얘기해 주는 게 더 좋을까? 내가 자격증을 써야 돼. 근데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어느 분야야? 그럼 그 분야에
적합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을 써주는 게 좋을까? 이렇게 모든 생각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까? 지원 분야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쓰실 때는 내 지원 분야가 어디다 라는 걸 명확하게 좀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적합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런 것들 먼저 작성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뜻입니다.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력서의 작성 원칙 중에 다른 건 몰라도 1번과 2번은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합니까?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것에 적합한 내용 위주로 작성합니다. 요거를 가장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우리 부사관의 이력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원하게 될 서류 전형입니다. 자, 이 서류 전형의 폼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빈칸이 엄청 많죠. 이 빈칸에 파란색 글씨로 모두 다 빽빽하게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내가 채울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없어. 예를 들면 특별하게 여기 중간에 자격증 이런 게 너무 없어. 뭐 이렇게 돼서 여기가 휑해졌어요. 그러게 된다면 이 사람 정말 준비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별로 좀 볼게요. 맨 처음에 제가 항목별로 본다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제가 좀 잘랐어요. 이렇게 쪼각쪼각 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 맨 위에서부터 제가 잘랐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접수 번호 나옵니다. 접수 지역 어디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옆에 보면은 희망 계열과 병과를 쓰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사관으로 들어가지만 내가 어떤 병과를 들어갈 거냐. 이거 결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희망 계열과 병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서 작성해야 더 좋은 걸까요? 얘기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기준으로 얘기해야 어떤 기준으로 이 병과를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기준으로 나 그냥 보병이 제일 좋아. 보병할래. 나는 그냥 멋있어 보여. 포병, 포 쏠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기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그 강의할 때 지금 많이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적합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적합성. 내가 얼마나 적합한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망을 쓸 때 1지망이 3지망보다는 내가 더 적합한 지망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1지망, 우리가 보통 1지망에 쓴다는 건 내가 여기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여기에 이 1지망에 붙고 싶다는 건데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합해야 된다고요. 적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채용평가 기준, 아까 파트 1 때 말씀드렸던 채용평가 기준 중에 직무수행 능력 평가, 그리고 대학 성적, 이게 적합함을 보일 수 있는 평가 요소죠. 우리가 지금 왜 면접료 뺐을까요? 면접은 면접 때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력서라는 서류를 쓰기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는 면접 점수가 들어갈 수 없죠. 서류 전형에서 체력 점수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서류는 제일 먼저 보는 거라고요. 그럼 서류 심사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직무수행 능력 평가와 대학 성적밖에 없어요. 이게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서류 전형의 평가 요소였던 직무수행 능력 평가 다시 한번 볼까요? 전공, 그 다음에 전공 수학 기간, 어떤 자격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실제로 서류 전형에서 적합함을 받는 높은 점수를 받는 거였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내가 훨씬 더 탁월한 점수가 있다면 그거를 병과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직무수행 능력 평가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냐. 사실 서류 전형에서 제일 먼저 보는 건 직무 적합성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지식기술 태도인 거죠.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하냐.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또 한 축은 태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부사관으로서 그리고 신입 부사관이 되잖아요. 이제 막 임관을 한 신입 부사관으로서 내가 얼마나 좋은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를 자소서에다 써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력서의 평가를 쓸 때 이것만 갖고 방금 얘기했던 이 전문 직무와 관련된 지식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느냐? 꼭 그건 아니다.
이력서 안에서는 이거 직무적합성일지 모르지만 자소서에서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사관으로서의 태도 또는 우리가 실제로 분야 뭐냐면 이거는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조직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띈 조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공공의 목적을 띈 데서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아니죠. 그래서 더 원칙 중심적이고 또는 분야적 합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국가관,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 어필된다면 전 그것도 굉장히 좋은 서류 전형의 합격 포인트, 적합성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가를 쓰실 때는 여러분이 우선 내가 어떠한 직무 적합성을 갖고 있는지 그 직무 수행 능력 평가의 그 항목들에 얼마만큼 준하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육군 모집이라는 이 사이트에 가게 되면 평가 소개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평가 소개들을 좀 같이 함께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정확한 평가별 업무 그 다음에 나의 준비된 아까의 그 내용들 연결해서 나는 어떤 평가에 지원할 것이다.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솔루션은 뭐다? 정확한 이 육군 모집 같은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내용도 한번 읽어보셔서 정확한 평가별 업무 그리고 자신의 준비 정도를 확인해서 1지망, 2지망, 3지망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항목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 자, 두 번째는 인적 사항을 작성하는 항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 주민번호, 뭐 주소, 뭐 이메일 주소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인적 사항에서는 과연 어떤 것들이 한 번은 더 정리되고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좋을까요? 인적 사항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사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부사관은 좀 달라요. 일반적인 공공기관보다 부사관은 아무래도 검증해야 되는, 검열해야 되는 것들이 좀 더 있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을 채용할 때는 그 블라인드 채용 안에서 우리가 보지 맙시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는 좀 어떻게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는 이것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 주소는 실제 거주지로 작성한다라는 것. 가끔씩 현 주소를 본적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현 주소는 내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 그리고 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범용 주소가 더 좋습니다. 이 범용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예전에 메일 주소를 쓰시는 게 아니라 G메일이나 네이버 메일이나 한메일처럼 대표적인 메일을 써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메일 주소보다는 빈번하게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메일 주소를 써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정렬의 방법, 자 볼게요. 지금 이 샘플 자료는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써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정렬을 맞추시는 겁니다. 이름은 왼쪽 정렬하시고 주민번호는 가운데 정렬하시고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 끝에 쓴 이메일 주소 이런 건 오른쪽 정렬하시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 안 되고 편집도 정갈하고 깔끔하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정렬의 상태도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로 하실 거면 모두 다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학력 보겠습니다. 학력사항은 어디서부터 작성하는 것이 맞냐? 실제로 학력은 폼에 이게 예시문이거든요. 예시문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시문의 경우를 그대로 따라서 내가 고등학교다,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다, 인문계다, 뭐 실업계다, 뭐 있겠죠. 여러분의 전공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뭐 나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자기 전공명이 있잖아요. 그렇게 작성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학력 같은 경우는 다른 거 없이 내가 몇 학년을 졸업했다. 현재 여러분은 뭐 부사관과에서 2학년이다. 그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샘플, 이게 실제로 육군 모집에 나와 있는 채용 공고문 제가 그대로 갖고 온 예시문이기 때문에 학력사항은 이대로 똑같이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더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예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격사항입니다. 자격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격증 여기 쭉 쓰여져 있죠. 칸이 4칸입니다. 예.
근데 이 칸을 내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이게 자유양식, 그러니까 뭐 그 기관에서 준 양식이 아니라면 사실 우리가 자격증이 없으면 전 자격증 칸 다 없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양식으로나 내세요 하는 데는 굳이 내가 없는데 빈 칸으로 놔둘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냥 없애도 되는데 우리 이 부사관용 자소서를 내가 혼자 이력서를 지웠다, 뭐 넣었다, 칸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없잖아요. 이 칸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격증을 쓰실 때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어떤 것을 작성하는 게 더 중요한 거냐? 자격증을 작성하는 기준은 뭐냐? 우선 지금의 예시를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최근 순서대로 작성했습니다. 예시문을 따라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최근의 자격증 딴 거서부터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셨네요. 근데 밑에 보면 2018년은 안 그랬습니다. 2018년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딴 거, 9월 달에 딴 거, 10월 달에 딴 거. 자, 요 예시문대로 작성을 하시는데 한 가지는 원래 작성은요, 여러분 2018년 10월 달에서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8월, 10월, 9월, 4월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니까. 그런데 일단 그 방식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시문을 따라서 작성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격증 어떤 걸 선택해서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육군 모집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병과 소개 아래에 전공 관련 병과 소개 옆에 그 자격증 검색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자격 검색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수없이 많은 직무들이 나오고 밑에 자격증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게 엑셀에 함수를 다 이게 엑셀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엑셀에 다 그 함수를 집어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탄약 관리,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써 있잖아요. 이 전공 직무명을 가지고 썼어요. 탄약 관리 딱 쳤습니다. 그랬더니 탄약 관리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쫙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자격증들 중에 여러분이 관련돼서 취득한 자격증을 써주시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병과를 정확하게 결정하셔서 그 병과의 정확한 이름을 여기다 넣게 되면 나에 관련된 그 자격증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자격증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격증 관련된 항목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평가에 가장 적합한 자격증의 리스트를 찾아보시고 육군 모집에 들어가서 찾아보신 후에 최근 취득한 순서대로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아십니다. 자, 이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 항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리더십에서 고등학교에서 반장을 했던 것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제일 위에 뭐 인적사항 쓰고 학력사항 쓰고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 안 되실 것 같은데 요 리더십 항목은 좀 고민이 여러분 되실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의사항으로 이런 걸 얘기했어요. 리더십 경험, 과연 언제 어떤 경험을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리더십 경험이 난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무조건 그거 쓰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군조직에 들어가서 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성향상 또 리더로서의 경험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경험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자, 저는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부사관에게 학력을 쓰라는 거, 자격증을 쓰라는 거, 뭐 인적사항 쓰라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사관에게 왜 리더십 경험을 쓰라고 물었을까? 이것에 대한 먼저의 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부사관으로서 리더십 경험 왜 묻죠? 네, 부사관이 해야 되는 역할이, 부사관이 해야 하는 책임이 리더로서의 역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리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격증이 너무 많고 뭐 아무리 똑똑한들 리더십이 없다면 병사들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리더십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거입니다. 자,
제가 부사관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께 파트 1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파트 1 때 했던 얘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부사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렇게 7가지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거 전 워크넷 가서 찾아본 거거든요. 자, 워크넷 가서 찾아보면 부사관으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가만히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은 뭐였어요? 초급 관리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여러분은 이제 인관하시게 되면 신임 부사관이 되실 거라고요. 가장 첫 번째 부사관의 단계에 들어가실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엄청난 부사관 커리어가 엄청난 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병사들을 관리하고 지휘 통제하는 일 중에서도 가장 아주 낮은 단계,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들을 하겠죠. 자, 그럼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나에게 필요했던 리더십은 무엇이었을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작전을 기획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겁니까? 그것도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는 지원을 나가, 여긴 지원을 가지 마, 이런 것들을 하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걸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오히려 내가 관리해야 되는 병사의 어떤 한 그룹이 있다면 그런 그룹 병사들의 굉장히 어떤 특징들, 요즘에 워낙에 군에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간의 이제 사항들, 또는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취약한 그런 병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내가 신임 관리자가 된다면 병사 관리가 아마 가장 근접한 일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럼 병사 관리를 할 때 내가 막 엄청나게 통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거보다는 경청해줬던 리더십도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뭔가를 도왔던 리더십도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리더십에다가 어떤 항목을 쓰시게 됐을 때 이 항목은 반드시 면접에 갔을 때 이게 참고 자료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력서를 내시게 되면 이력서에 쓴 내용들은 다 면접 때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돼요. 그럼 당신이 여기에 학급 반장이라고 쓰셨네요. 이 리더십 경험이 당신에게 준 의미가 뭡니까? 이 리더십 경험을 통해서 당신이 발휘했던 건 뭡니까? 그 좋은 결과는 뭐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이걸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허황되고 너무 멋진 거를 쓰시려고 하다기보다는 가급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급적이면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가 좋고, 가급적 대학 생활 중에 여러분이 발휘했던 경험 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학과 단위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급 관리자이기 때문에 학과 단위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 학과 단위의 경험밖에 없다면 그게 되게 좋지만 학교 차원 또는 대규모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있다면 그것도 써주시면 돼요. 다만 전 이런 겁니다. 대규모 학교 차원을 했는데 내가 막 3,000명을 이끌었어요. 이런 게 아니라 경청해주고 작은 문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솔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으니까 학교 단위다 대규모 차원이다 했을 때 막 몇천 명을 이끌어서 내가 뭐 진두지휘했다는 거 아니어도 써주셔도 부담되지 않는다. 그런 거 꼭 생각 너무 걱정하시고 쓰지 마시고 학과면 학과지만 그렇지 않은 더 큰 규모가 있었다면 그걸 써주십시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왕이면 대학생활 중에 경험으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 이제 병역 사항이 있더라고요. 전 이제 요 병역 사항에서는 예시대로 써주시는 게 되게 좋겠다. 꼼꼼하게, 상세하게 뭐 정보를 기록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요 부분은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상세하게 여러분의 내용을 충실히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저는 이력서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부사관용 그 전용 이력서를 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쪼개서 어떻게 작성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건 뭐냐? 자유양식이 아니라 이 군에서 지정한 이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함부로 이 양식을 손대서 칸을 줄이거나 뭐 칸을 없애거나 늘릴 수 없다. 이 양식 그대로를 쓰셔야 된다. 따라서 내가 빈칸 없이 내가 지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자격증, 이 지원하는 분야에 적합한 리더십의 항목이 드러날 수 있게끔 사전에 먼저 정리해 보시고 이력서의 내용을 한번 추려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는 마지막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력서 작성법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차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